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약소국 나라 하나를 두고 강대국이 6개가 모여가지고 한데 뭉쳐갖고 서로 싸움 붙이는 방법. 야, 나도 이거 배우고 싶네. 예? 이게 보통 기술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응? 제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솔직히 그 나라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국민들의 머리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이면 뭐며 다 엉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음, 자기네가 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끌려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자, 저기 위키피디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제1차 세계대전 뭐 백과사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뭐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죠. 발칸 지역에서 그 대세르비아 독립운동들이 이제 막 벌어져요. 주로 젊은 아이들이 데리고. 그래서 저기 제국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중간에 딱 껴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시켰어요. 그러니까 황태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황태후는 그 헝가리 출신이란 말이야. 그 양쪽 민족들한테 다 죄를 짓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하여간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등 찔러갖고 피를 냈으니까 네 피 네가 닦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프랑스 대통령 부앙카레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더니 꽁장꽁장 무슨 이상한 말을 해. 응? 상호 공조하자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그 세르비아한테 10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하죠. 좀 심한 요구 사항이에요. 그 반 오스트리아 홍보 선전하는 그 신문들 다 폐간시켜라라든가 상대의 그 주권을 그거 하는 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7월 23일까지 마지막 이 10가지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라. 아니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니 그랬어요. 니피 네가 닦아라 그랬습니다. 독일은 그냥 막 중재하러 다녔어요. 야야야 그만해봐.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자꾸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였어요. 그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뭐 하도 급하게 그 최후 통첩을 하니까 뭐 한 3일 좀 저기 좀 연장을 해다오 그래요. 그것도 독일 또 비레름 2세 카이저가 연장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25일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어, 안 했죠. 예. 10가지 중에 9가지만 들어준다 그랬다고. 근데 나머지 한 개가 제6조항인데 공조 조사를 하자. 응? 세르비아로 우리 오스트리아 검사들을 보낼 테니까 옛날에도 보낸 적 있지 않느냐? 보낼 테니까 이거 받아들여라. 아니면 오스트리아 법정에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권 강탈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세르비아 정부가 무슨 나머지는 다 주권 강탈 아니었어 그럼 일본 하나 싹 뺀 거지 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중립을 지킨다는 척하면서 프랑스나 러시아 움직임, 세르비아 움직임, 오스트리아 움직임, 독일 움직임을 모두 방치하고 있었어요. 음. 뭐 지금도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죠. 그때 영국이 좀 일찍 중재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전쟁은 없었다. 뭐뭐 했다면 없었을 것이다. 뭐뭐 했다면 없었을 것이다가 굉장히 많아요. 1차 세계대전은. 그래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이제 군 동원을 하죠. 부분 동원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 결국 이제 영국하고 이탈리아도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뭐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세르비아 싸우고 있었고 또 러시아 끼어들고 있었고 프랑스하고 또 독일이 한바탕 붙었다고.
저 멀리서 미국이 간섭할까 말까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파는 참 잘 그린 거예요. 참 잘 그린 거라고. 왜 잘 그렸다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제일 마지막 번에 저 멀리서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그 당시 그 국제 정세를 제일 잘 파악했던 사람은 그 폴란드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제 피우서스키 그 폴란드의 독립 영웅이죠. 아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1912년 13년 언저리에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날 과정까지 다 꿰뚫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어왔나 몰라요. 이 피우서스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이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나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은 다시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순서적으로 계획된 전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우서스키는 그 폴란드가 그럼 어디로 위치할 것인가? 응? 누구한테 붙을 것인가? 먼저 독일이 러시아를 친다고 하니까 독일 쪽에 붙어요. 네?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약소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군사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쪽에 붙어갖고 러시아를 패퇴시키죠.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져 버리니까 바로 영국한테 붙었습니다. 치사하죠. 되게 치사한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폴란드를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탄넨베르크에서 러시아군을 참패시켜버린 독일군 여단장이 있죠. 그 당시까지는 장군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참모부장하면서 장군이 됐겠죠. 루덴도르프가 있습니다. 루덴도르프, 에리히 루덴도르프. 이 사람은 1919년에 가서 깨달았어. 피우서스키가 1913년 언저리에 깨달은 것을 이 사람은 6년 뒤에 깨달아.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 지금 나한테 확실한 거는 뭐냐면 독일군이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몰래 만든 그림 속에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주 그 영어로 번역한 표현이 되게 셌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러시아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 독일군이 닦아주었다. 그러지 않느냐. 우리 대다수는 당시까지도 전쟁하면서도 우리를 뒤에서 밀어붙인 스프링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밀어붙인 숨은 힘을 그 당시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영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 다 니네가 움직였잖아 이러면서. 그러나 1919년 베르사유 협정에서는 완전히 일을 거꾸로 만들어버렸죠. 독일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버렸죠. 그 당시까지는 그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죄를 묻는 그 논문이 여기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거의 다 사라져갑니다. 그게 뭐 최근 들어 가끔 이제 뭐 조금 일어나는 것뿐이죠. 자, 이 불쌍한 두 황태자 부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14년 6월 18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난드 대공하고 부인 소피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총독 포티오렉이라고 있어요. 포티오렉 초청으로 아주 굉장히 크고 좋은 병원을 세웠으니까 시찰을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날은 또 두 부부 결혼 14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엔나를 23일 떠나갔고 28일 날 도착을 했어요.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은 또 세르비아 왕국의 독립 기념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스니아니까 사라예보니까 뭐 세르비아하고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래서 긴장스러웠다고요. 왜냐하면은 보스니아 쪽에 40% 이상의 세르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오스트리아라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 뭐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저녁 8시에 세르비아에 그 전문이 도착을 했다는데 그때 그 세르비아 사람들이 그 축제 날이니까 같이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아무튼 간에 황태자 부부가 나를 잘못 잡은 건 맞는데 황태자 부부가 위험을 알면서도 보스니아로 갔어요. 예, 주변에서 항상 말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이제 그 황태자 입장에서는 방문을 해야 했단 말이야. 1908년에 이 지방을, 이 나라를 주변 국가한테 그 욕까지 먹어가면서도 이제 합병을 했단 말이야. 합병을 했는데 6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안 다녀왔어. 국가수장이.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판단을 했고. 또, 뭐, 국민들한테, 보스니아 국민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이 프란스 페난 황제가 이 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자유를 준다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사라예보에 아침 9시 반 정도에 열차에서 내려요. 그래서 이제 시청으로 가게 되죠. 대공부가 또 이 차도 말이야 오픈카를 했어요. 오픈카를 타고 시청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그 18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의 미성년 나이가 20살 이하인데 그 18살밖에 안 된 그 세르비아 출신 아나키스트 가브리노비치가 폭탄을 던졌단 말이에요. 폭탄을 던졌어. 그래갖고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원 2명이 엄청나게 크게 다치고 인도에서 있던 군중 12명도 같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브리노비치는 이제 그 옆에 강물이 있거든요. 이제 강물에 강둑 이름이 이제 사과도로라 그래갖고 애플깨라 그래갖고 거길 때서 이제 나는 세르비아의 영웅이다 이러면서 청산가리를 입에 넣고서는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근데 정상가리가 뱃속에 들어갔지만 뭐 물속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희석이 됐죠. 그래서 경찰이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독약을 토하게 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이 그 폭탄이 그 차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공이 그 폭탄을 갖다가 바깥으로 다시 던졌어요. 되돌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10초 후에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폭발을 한 거죠, 그냥. 시청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하는 말이 대공 황태자가 그 총독하고 시장을 앞에다가 딱 놓고 핀잔을 주기를 참 대단한 환영식이네. 폭죽까지 터지고 말이야. 참 황태자가 말이야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괄괄하고 되게 호탕한 사람이에요. 또 착한 사람이에요, 실은. 좀 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음 일정은 다 필요 없고 그 뭐 폭탄 터져갖고 많이 다쳤다며 그 사람들 어느 병원에 있어 그 병원이나 갑시다 이러면서 그 병원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스니아 총독이 이제 옆에 타고 뒷자리에 이제 황태자 부부 타고 10시 45분에 뭐 잘 갔다 올게 뭐 이러면서 나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 나를 죽인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이에요. 좀 사람이 좀 운명적인 성격도 있고요. 성격도 당당해가지고 그럴수록 그 제국의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 사람은. 그래서 또 다친 사람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제 향후 황제의 어떤 너그러움도 보여주고 말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보스니아 총독이 이게 웃기는 놈이야. 보스니아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데요. 하루에 2번 그런 일을 안 저지릅니다. 지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 근데 관중들 아직까지도 저기 도시 길거리에 많이 모여 있는데 진짜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많이 모여 있는데 그 환호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강변도로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총독 포티오렉이 참 또 위험하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자 그랬지 이러면서 운전사한테 야야야야 저기 오른쪽 골목으로 가자 그래도 이미 차는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후진을 했는데 그쪽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라틴 브릿지라고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차를 돌려서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사라예보 여행 가시면 말이에요. 그 당시 뮤지엄이 그게 있어요.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그 앞에 얘가 서 있던 그 발자국도 돌로 박아놨는데 지금 없앴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차가 돌아가지도 않은 바로 입구에서 19살 가브릴로 프란시비 브라우닝 권총을 들이밀고 1.5m 거리에서 쐈으니까 뭐 정확하게 맞았지 뭐. 황태자는 목 경정맥에 맞았고요. 부인을 쏠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차 커버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배에 맞았다고. 배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황태자가 목에 피가 철철 흘렀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말은 했나 봐요. 그래서 여보 죽지 말아야지. 아이들이 있잖아. 이게 이제 그 황태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끝나자마자 곧바로 즉사를 했고 부인도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그때 시계가 아직 11시도 채 지나지 않았다. 참 병원 시찰 왔다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1911년 이 황태자를 암살한 그 조직에 의해서 암살 시도를 받은 게 또 자기 삼촌 프란츠 조세프란 말이야. 근데 이 길 이름이 프란츠 조셉 거리예요. 이 길 이름이 총 맞은 곳이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지. 그죠? 자기 삼촌 왕자 뭐 사이는 별로 안 좋았어요. 프란츠 조셉 이름을 딴 거리에서 똑같은 테러 분자들한테 총 맞아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건 현장에는 이제 병원길로 이어지는 길마다 쓰지 않은 폭탄들이 발견되었고, 다시 말해서 총격이 실패하면 누군가 폭탄을 다시 던지려고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 대공이 저녁 식사를 할 시청 연회장 테이블하고 벽난로에도 폭탄이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하고 점심시간 때 암살에 실패할 경우는 계속 대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암살이었고, 또 사라예보의 공무원들이 솔직히 끼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포트요렉 총독이 사라예보 공무원들도 잘 관리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을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가장 기본에만 안전을 썼다고요. 또 사라예보 신문은 대공의 그 방문 시간하고 장소 모두 공개했는데 경호 준비가 거의 없었다고. 그 보스니아에서 암살자들이 건너온다고 다 신문에서 다 냈거든. 그래갖고 저 세르비아 총리 그 니콜라 파시치가 총리가 세르비아에서 베오그라드에서 야 지금 보스니아로 지금 암살자 놈들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국경선 넘기 전에 빨리 잡아. 이러면서 막 체포령을 내렸는데 세르비아 경찰이 말을 안 들어요. 군대도 말을 안 듣고. 왜? 니콜라 파시치 편이 아니거든. 엉망진창이에요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응? 그래서 암살범을 좀 잡으려니까 안 잡고 말이야. 물론 그 사건 일주일 전부터 오스트리아 제국 주재 그 세르비아 대사관에 위험을 알리라고도 지시도 했고 오지 마시라 그랬어 실은. 황태자님 오지 마시라고. 지금 뭐 보스니아 쪽으로 좀 뭐 사라예보로 넘어왔다는데 총하고 폭탄까지 들고 왔다는데 왜 오시냐고. 오지 말라 그랬다고. 대사관도 그랬고 사라예보 경시청도 현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보스니아 총독이 꼭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가 꼭 문제를 일으킬 놈 같잖아.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보스니아 총독 얘가 좀 능력도 없고 그냥 비비기만 잘하는, 황태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단 말이야. 응? 또 사라예보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고 사라예보 관리를 못한다.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니? 이런 말 듣기 싫고. 그러니까 암살범들을 미리 조사 체포하는 그 난리를 벌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응? 또 경찰을 너무 대기시켜갖고 또 긴장을 유발하는 것도 싫고. 애가 판단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 이제 보안 수준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고. 또 사라예보 공무원들이 이제 총독 말 잘 듣겠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보안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태업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겠죠. 그 사라예보의 경찰들이. 그러니까 세르비아 총리도 밑에서 말을 안 듣고 보스니아 총독은 밑에서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자기도 나태했다고. 그게 이제 환경이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기에는 그 이면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면이 복잡했다고. 세르비아는 말이에요. 러시아처럼 프리메이슨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였던 나라예요. 아주 주물르기 쉽거든. 러시아가 말이에요. 그 신 푸시킨 있잖아요. 푸시킨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70년대 그 경기고 서울대 육사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 네트워크 바깥에서는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프리메이슨 조직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출세가 거의 불가능하죠.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는.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조금 안 그랬고 뭐 독일도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촌스러운 나라들은 이제 꼭 그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지만 이제 출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도나도 이제 그 프리메이슨 네트워크에 들어가려 그랬죠. 그 촌스러운 나라는 더 그래. 그러니까 세르비아도 그랬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프리메이슨 양상이 좀 달랐는데 그 세르비아의 총리인 그 파시치는 말이에요. 그랜드 오리언트 출신이에요. 프랑스 프리메이슨 출신인데 러시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왕당파였어요. 당연하죠. 왕당파고 짜르주의자였단 말이야. 보통 프리메이슨과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프리메이슨은 이제 국가의 수장과 의회를 언제나 장악할 수 있는 공화국을 좋아하는데 이제 파리나 영국 프리메이슨이 그래요. 영국 프리메이슨들은 자기 나라 빼고 나머지는 다 공화국이 되길 원하지. 그래서 그쪽 프리메이슨 거리를 좀 두고 있었는데 반면 밑에서 움직이는 놈들이 좀 달랐어요. 일단 러시아 대사 자기 나라 사람 아니지만 요 놈이 니콜라이 가르트비르라 그래갖고 영국 알프레드 밀러의 하수인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로치 직방 명령을 받는다고. 걔가 누구를 또 저기 명령을 주냐 하면 디미트리에비치라 그래갖고 세르비아 정보부장. 얘가 군을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가 세르비아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부는 뭐야? 그냥 껍데기. 명령하면 안 들어요. 세르비아 정보부장이 명령해야 군이 움직이고 경찰도 움직였다고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정부가 두 개였다고요. 둘 다 프리메이슨, 두 수장이 모두 프리메이슨이었지만 하나는 보수적인 프리메이슨, 하나는 진보적인 프리메이슨이었다. 그래서 이 파시치가 그래서 이제 이 디미트리에비치를 좀 제거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요. 그랬죠. 근데 뭐 그놈 제거한다고 뭐 러시아 대사가 사라지나? 모든 전권은 러시아 대사 가르트비티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르트비그는 이제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파시치를 지지하는 척하고 막 그랬지만 뒤에서는 디미트리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디미트리에비치 세르비아 정부부장 생긴 것 자체가 황소처럼 생겼지. 그래서 별명이 황소예요. 피스. 얘가 1901년 군대 내에 암살 집단 뭉치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자기 밑에 그 대변이랑 같이 아나타노프라고 하는 놈이랑 같이 젊은 놈들을 불러다가 암살 집단, 테러 집단을 군대 내에 만들게 돼요. Unite or Death. 그래서 뭉치느냐 죽느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검은 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블랙 핸드라고 불렀어요. 블랙 핸드는 뭐 굉장히 유명해요. 뭐 위키피디아 봐도 다 나오고요. 스르나루카 이렇게 되겠죠. 검은 손. 뭐 자기네 심볼도 되게 좀 촌스럽고 좀 격하죠. 그래서 디미트리에비치가 이제 이걸 세워서 1903년에 만든 지 2년 만에 자기네 나라 왕, 세르비아 왕 알렉산더 1세가 자꾸 오스트리아랑 친하다고 그거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친미주의자 피터 1세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좀 해보십시다. 한 나라 군대에 중령밖에 안 되는 놈이 어떻게 왕을 죽이고 또 갈아치우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응? 세르비아가
더 웃기는 건 말이에요. 이게 알렉산더 1세를 디미트리에비치가 죽였다고 하는데 소문이 다 났거든. 이 백방으로 드러난 암살이고 구테타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그냥 군인으로 계속 복무를 했습니다. 어디 행동하는데도 제약을 두지도 않았어. 그 정부 바깥에 다른 정부가 있는 엉터리 이중 정부다 그 말이에요. 응? 게다가 이 디미트리가 만든 이 검은선 조직이 장악한 세르비아 행정구역이 국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검은선은 말이에요. 거의가 10대 애들이에요. 예. 얘네가 얼마나 이 군대가 세르비아가 군대가 셌냐면 1914년 6월 암살이 벌어지기 바로 전까지도 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르비아가 새로 이제 뭐 태어나는데 군대가 정권을 잡을까 아니면 민간이 잡을까 이 문제로 갑론을박 토론을 했다고. 1914년에 100년 후에 2014년 미얀마하고 똑같죠. 미얀마도 그렇잖아. 군대가 정권을 잡을까 민간이 잡을까 똑같아요. 100년 전에 세르비아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 군대 힘이 셌고 그래서 세르비아의 그 베오그라드에는 말이에요. 수도이니까 수도에 프리메이선 세계 대표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가 디미트리에비치가 만든 경찰 군사단체 검은손이 있었고요. 바로 이 검은손이 그 암살을 조직해서 실행한 것이고요. 정치단체 민족수호라고 있습니다. 또 학생단체 청년 보스니아가 있어요. 황태자를 쏴 죽인 가브릴로 프란시브는 청년 보스니아 단체에서 검은손으로 옮겨온 놈이에요. 이게 어린 놈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단체가 있는데 검은손이 디미트리에비치가 세르비아 내에 이 3개 조직을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경계 없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유럽 언론들 특히나 이제 헝가리 언론들은 이거 민족 수호가 한 짓 아니냐 뭐 아니다 청년 보스니아가 한 게 아니냐 뭐 막 그런데 실은 검은손이 했는데 어차피 그게 다 섞이는 삼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할 만도 하죠. 일은 검은손이 두 조직을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국 조직은 하나였죠. 황태자 암살건 같이 이렇게 큰 일을 말이야. 근데 일개 테러 단체 검은손이라든가 세르비아 프리메이슨 공식 지부인 민족수호 같은 것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르트비트가 그렇게 하라고 디미트리에프한테 시켰고 디미트리에프가 밀란 시가노비치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벌인 일이란 말입니다. 시가노비치는 경찰과 군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철도 경찰 공무원이고 정식 프리메이슨이었죠. 그 상관이 바로 디미트리에비치고 디미트리의 상관이 가르트비트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암살이 벌어지고 나서 오스트리아 경찰이 즉각 검은손을 주목을 했는데 법정 기록에 따르면 1914년 밀란 시가노비치가 홍역으로 곧 몇 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두 소년 가브릴로 프란시프하고 가브리노비치를 포함한 청년 보스니아 출신 암살단 7명을 국경선을 넘도록 열차를 태워주었다. 나중에는 독일 알게마네 차이트는 7명이 아니라 10명이 왔대더라. 뭐 이렇게. 세르비아 군대에서 총 4정을 받고 폭탄 6개를 받아가지고 얘네들한테 하나씩 주어주게 되죠. 그래서 디미트리에비치 중령부와 탄코시치라고 하는 놈이 이제 아이들한테 총 쏘는 법을 다 가르치고 폭탄 투척법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1914년 6월 사라예보로 들여보내서 결국 거사를 성공하게 된 거죠. 그는 이제 가르트비가 프리메이슨으로서 프랑스 그랜드 오리언트 출신 프리메이슨으로서 명령을 프리메이슨한테 받았는데 이 암살을 기획한 건 결국은 영국 스코틀랜드 로치라는 소리죠. 암살을 기획한 영국 로치는 영국 프리메이슨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류에 있는 프랑스 동양 로치가 실행을 맡았다고.
그래서 근데 옛날부터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러시아 프리메이슨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프리메이슨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어? 돈도 다 파리에서 들어오고 이제 런던이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을 강하게 갖고 움직이니까 런던하고 파리를 왔다 갔다 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세르비아 러시아 대사인 가르트 비그는 짜르한테 충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예? 영국에 충성을 바쳤다고. 그러면 가르트 비그는 그럼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을까? 러시아 외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프리메이슨이에요. 사조노프라고 하는. 근데 이놈도 영국 런던 프리메이슨에서 명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파리의 러시아 대사가 이스볼스키라고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랑 이렇게 서로 막 사귀면서 서로 교류했죠. 같은 프리메이슨이잖아. 그래서 런던, 파리, 로체, 프리메이슨자, 친영주의자 이들이 모두 런던, 로체하고 파리를 오고 가면서 일을 꾸며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암살이 끝나니까 이 세르비아 내 최고의 명령권자 가르트 비그가 암살 당일날 저녁 파티를 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파티 그리고 황태자 장례식 때는 조기도 걸지 않았어요.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황실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그리고 디미트리에비치를 불러다가 오스트리아 전쟁 준비를 하라고 권유한 애도 바로 니콜라이 가르트비그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만들어진 시나리오죠. 만들어진 시나리오지. 아주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어요. 검은손을 성공적으로 움직여서 암살을 성공시킨 가르트비그가 말이야. 1914년 7월 10일 날 오스트리아 대리대사, 응? 뭐 세르비아 담당 장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대리대사 키슬링겐을 찾아옵니다. 예. 키슬링겐을 찾아와서 그 뭐 세르비아 철도 얘기도 하고 이러는 도중에 갑자기 가슴을 탁 움켜잡더니 퍽 하고 죽어버렸어. 대화 도중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굉장히 루머가 많았습니다. 이 기슬링겐도 프리메이슨으로서 쓸모가 다 다한 이 떠버리 가르트비크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돌고 있었고 그랬던 건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가 가르트비크가 심장병이 있었고요. 뭐 쓸모는 거의 다 끝났죠. 암살 끝난 지 뭐 12주 만에 죽었으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슬링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점잖은 사람이고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이 사람이 이제 7월 23일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한 사람이에요. 또 연장된 최후 통첩을 또 가져가서 세르비아 외교 문서를 전달했던 사람이고 외교 단절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7월 28일 세르비아 외교부를 찾아가서 10개 조항을 너희들이 안 들어줬으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외교를 단절한다. 그렇게 해서 바로 세르비아가 선전포고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기슬링겐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대리대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총리가 말이야, 파시스트 총리가 말이야, 그 외교 뭐 단절이니 뭐 이런 게 뭐 최종 뭐 통첩이니 그 10개 다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야 외교부에 그냥 문서 던져놓으면 외교 단절한다는 문서 읽고 나서 딱 던져버리고 바로 세르비아를 떠나버렸습니다. 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세르비아 총리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급히 세르비아를 떠나갔고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을 무지 싫어하잖아요. 응? 참 무관 출신이고 강직했고 정직했고 또 되게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은 하는 짓이 이상한 거지 뭐. 그렇게 못 기다리고 총리도 안 만나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촉발한 사람이 바로 기슬링겐이다. 이 죄는 너한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지가 알았는지 1915년 1월달에 그냥 퇴임을 해버리고 시골로 들어가 버리죠. 자연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실상 이 세르비아를 포함한 그 발칸의 정치가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이 나라 붙었다 저 나라 붙었다. 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체제도 쉽게 전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고. 왜냐하면 웬만한 프리메이슨 권력가들이 군대 내에 들어가 있었거든. 응? 1차 세계대전 저기 장군들을 보면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이에요. 응. 이 세르비아도 비슷한데 세르비아는 더 심하지 뭐. 민족주의를 주장했지만은 국민 의식은 굉장히 느슨하고 노예적이었어요. 응? 사회 운영 체계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영국, 독일, 러시아 뭐 제국들이 이렇게 세르비아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칼 마르크스도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 사람들은 죽어줘야 된다. 쓰레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만요. 지도 쓰기 쓰레기면서. 그냥 뭐 명예롭게 죽어주는 날받아놓은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너무너무 써먹고 결국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나라가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근데 이제 그 청년 그 젊은 아이들은 세르비아만 독립하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레이트 세르비아라 그래갖고 대세르비아라 그래갖고 더 영토를 넓히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라 그러면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앞에 대자가 들어갔거든.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대독일제국, 프랑스 공화국, 뭐 대러시아 다 그랬다고. 오죽하면 한국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대한민국이라 그랬잖아.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르비아도 대세르비아 하겠다고. 어디까지 그러면 저기 영토를 넓히겠다는 거야? 응? 참, 그 발칸 전쟁했을 때 그만큼 땅 가져갔으면 됐지. 하여간 좀 바보들이 좀 있는 거지. 자기 나라 운명도 모른 채 뒤에서 강대국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른 채 채 20살도 안 된 아기들이 핏덩이들이 혁명을 하겠다고 보스니아를 세르비아에 병합시켜서 대세르비아를 만들어서 발칸을 통합하고 유고슬라비아를 만들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민족 해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보들의 이상이었을 뿐이야. 독립하자 그래놓고 왜 보스니아를 또 끼어들어 다른 민족을. 그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지. 이게 바보들의 이상이죠. 실상은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든 게 대세르비아라는 개념을 왜 자꾸 밀어붙였냐면 발칸 시장을 통합해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 프리메이슨 자본가들이 지배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거를 딱 눈치를 채야지. 꼭 노인들이 눈치를 채게 만들어. 피우서스키 같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야? 어디 대사더라?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티자라고 있어요. 티자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근데 젊은 놈들이 왜 눈치를 못 채? 머리 팍팍 돌아가는 놈들이. 디미트리에비치 대령은 이제 중령은 대령 진급을 앞두고 바로 재판장에 잡혀가고 재판장에서 결국은 내가 군 저기 함께 대공 암살을 조직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한 달 후에 총살형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브릴로 프란십 19살짜리 또 가브리노비치 앞에 이름은 뭐 잘 모르겠어요. 미치는 미성년자잖아. 18살. 사형을 언도받지 못했고요. 20년형이 최고였거든. 20년형을 받고 각각 감옥에 있다가 가브리노비치는 1916년 홍역으로 죽었고요. 가브릴로 프란시브는 1918년 4월달 같이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자기 홍역으로 죽을 걸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홍역으로 죽은 거죠, 그죠? 가슴 아픈 것은 이 젊은 아이들도 가슴이 아프지만은 가브리노비치의 그 부모님들이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또 고문을 받았거든. 그래서
엄마가 고문받다가 사망했어요. 가브리노비치, 저 오른쪽 아이 엄마가. 아버지도 고문을 받는데 후유증에 평생 괴로워하다가 1930년에 사망을 했다고. 또 가브리노비치는 또 감옥에서 베르난디노 황태자 자식들 3명한테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의 부모를 죽여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나도 괴롭다. 편지를 쓰고 또 왕자하고 공주는 이제 용서한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근데 막내 왕자는 이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서명하지 않았어.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는 말이에요. 이놈들은 말이야 불우한 소년들만 골라가지고 암살 테러를 시켜왔습니다. 예? 그리고 황태자와 그 자식들마저도 이렇게 이용을 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놈들은 이렇게 악독한 아이들이에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간 게 그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주제에 감성만 내세운 청년 학생들의 개죽음이잖아. 개죽음. 예? 이게 제대로 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민족 투쟁의 결과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러시아 볼셰비키 부속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유고슬라비아로 통합을 되었지만 결국은 1991년에 갈기갈기 찢어져갖고 서로 뜯어 죽이는 살육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미국 금융 치하 그리고 나토 치하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바로 혁명가들이 원했던 건가? 몰랐던 거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정치 운동을 하고 싶으면 앞뒤를 잘 보고 해야 되는 법이죠. 네, 자신의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그거를 따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 없지. 감성파리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마감하고 나라의 운명도 또 다른 제국한테 종속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냈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3편이었습니다.